자, 오늘 이제 계약법 관련한 쟁점들 보겠습니다. 30회 때 나왔던 문제, 계약의 유형 등에 관한 주제가 되게 될 것이고요. 계약의 유형에서는 매매교환 임대차 핵심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낙성 계약에 해당이 되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가 또 하나가 쌍무계약, 그 다음에 이제 유상계약 이렇게 가지고 있어 매매교환 임대차 세 개 번갈아가면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논의하게 될 쟁점이 이런 게 있죠. 그래서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계약은 요물계약이라고 해서 틀리게 구성이 된 사례가 될 것이고요. 매매계약은 낙성계약,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의 합체가 있으면 성립하는 계약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틀리게 구성됐고요. 매매계약은 유상계약, 쌍무계약에서 쌍유 이렇게 왜 되죠?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이 되게 된다. 이렇게 단순하게 가실 주제. 그 다음에 이제 매매에서 파생되는 주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다 해서 오른편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문제가 매수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으면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매수인의 과실 등도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원래 이제 무과실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경우에 매수인에게 잘못이 있으면은 손해배상액 산정함에 있어서 그 부분을 상계 처리하고요. 타인의 권리도 매매 대상이 될 수 있다 해서 타인 권리 매매라는 것도 유효한 계약의 일종이 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 쌍방이 균분해서 부담을 하게 된다 해서 오른편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고요. 자, 우리가 이제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 당사자 쌍방이 균분해서 부담한다라고 했을 때 이때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 계약서 작성 비용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되게 되는 것이 바로 뭐가 있었지? 청량 비용 이런 것까지가 바로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으로 본다 해서 요게 이제 오른편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으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계약의 유형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에 해서 계속해서 매매하고 교환과 임대차 싸움을 붙이고 있고요. 자, 그래서 예약은 채권 계약이다 해서 오른편 좀 어려운 주제가 될 테고 2번 지문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이다. 제일 어려운 지문이죠. 그래서 쌍무계약은 전부가 다 유상계약에 해당이 되게 된다. 그 다음에 교환계약은 요물계약이다 라고 해서 요걸 틀리게 구성을 했죠. 그리고 이제 여기 26회 때 교환계약은 요물계약이다 해서 30회 때는 매매계약이 요물계약이다 이렇게 장난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매매교환 임대차를 가지고 쟁점을 삼아내고 있고 매매계약은 쌍무계약 그리고 임대차 계약은 유상계약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얘기 전개할 때 무조건 이제 계약의 유형 얘기를 가지고 구성할 때는 매매교환 임대차라고 하는 것이 주요한 이슈가 되게 된다. 그렇게 봐야겠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계약의 유형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해서 26개 28에 30회 때 나왔었네요. 그래서 매매계약은 유상계약이다 라고 해서 여기는 오른편인데 요물계약이다 해서 틀리게 구성을 하고 있고요. 매매계약은 낙성계약에 해당이 된다. 자, 2번 질문 뜬금없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계약은 민법상의 전형계약이다 라고 해서 요걸 이제 지금 틀리게 구성을 했는데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 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형계약, 민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14가지 계약을 전형계약이라고 정의를 할 테고 민법에서 전형계약의 유형으로서 위임계약이라는 것이 하나가 있죠. 그래서 이때 중개계약은 위임계약의 일종으로 보게 되는데 의미 없는 지문 3번 교환계약은 유상계약이 되게 될 것이고 일시적 계약이 되게 된다 해서 매매 교환은 일시적 계약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삼게 됩니다. 그래서 틀리게 구성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일시적 계약일 때는 계약을 소멸시킬 때 해제라는 것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계속적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을 소멸시킴에 있어서 해지라는 것이 문제가 된다. 그 다음에 증여계약, 편무계약이고 무상계약에 해당이 된다. 임대차 계약은 쌍무계약, 유상계약이다. 답 5번 이렇게 뽑았어요. 그래서 지금 26개 28에 30회 때 짝수회차에 나오는 문제를 분석을 해보면은 어찌됐든 답을 구성을 하는 것은 매매와 교환과 임대차라고 하는 요걸 가지고 답을 구성을 하고 있다. 요걸 눈치를 좀 채셔야 돼서 중간에 이제 흔들어주는 지문이 2번 같은 지문이 되게 될 텐데 그저 우리 시험 범주가 매매교환 임대차가 시험 범주다 보니까 당연히 이걸 가지고 답을 구성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26회 때는 교환계약, 28회 때는 임대차, 30회 때는 매매계약을 가지고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살펴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의 성립 등에 관한 주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자 요건 편집이 잘못되어 있고, 자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해서 계약의 청약과 승낙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1번 격취자 간의 청약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 해서 틀리게 구성이 됐죠. 그래서 철회라고 하는 것이 유일하게 거의 우리 시험 범죄에서 허용됐던 것은 계약의 무권 대리라는 개념이 있었고요. 계약의 무권 대리에 있어서 바로 선의의 상대방이라는 사람, 이 사람 처리할 수 있다. 나머지는 거의 다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약이라고 하는 거, 상대방의 의사표시가 도달했을 때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미 효력이 발생하면 처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번 청약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므로 청약할 때 상대방이 특정이 돼야 된다 해서 청약은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도 할 수가 있다라고 할 것. 3번 청약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도달 전에 사망했을 때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해서 의사표시라는 게 사망하거나 있고 나서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의사표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할 것. 격취자 간의 계약이라고 하는 것, 승낙의 통지가 도달했을 때 성립한다. 요걸 이제 답으로 구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자 원래 이제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에 도달주의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틀렸구나. 그래서 도달주의라고 돼 있는데 격취자 간의 계약에 있어서 승낙의 통지라고 하는 것은 발신했을 때 그 효력이 성립하게 된다.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틀리게 구성됐고, 승낙기간을 정해서 청약을 했으나 청약자가 그 승낙의 통지를 그 기간 내에 받지 못한 경우 원칙적으로 청약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요걸 이제 답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죠.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자,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청약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이라는 게 있어야지 계약이 성립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승낙기간을 정했다라고 한다면 그 기간 내에만 승낙이 있을 때 효력이 계약이 성립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승낙기간 정했는데 뭐 5월 10일까지 답을 주시고 그랬는데 한 5월 20일쯤 승낙이 도착했다라고 한다면 이때 애초에 청약은 효력을 상실하게 될 테고, 연착된 승낙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청약으로 해석을 한다 해서 뭐 이 문제는 이제 항상 거저준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 계약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자 1번 계약을 합의 해지하기 위해서는 청약과 승낙이란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돼야 된다 해서 합의 해지라고 하는 것도 계약의 한 유형으로 보게 된다 해서 우리가 이제 법률 행위를 분류할 때 동철, 상추, 취해 이렇게 해서 7가지는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라고 이렇게 볼 것이고, 이에 대응해서 합의 해지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계약의 유형이 되게 된다. 그래서 청약과 승낙이란 의사의 합치가 있을 때 계약은 성립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할 것. 2번 당사자 사이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서로 교차가 됐을 때 그 청약이 상대방에게 모두 도달한 때 계약은 성립한다 라고 해서 오른편 되겠습니다. 자, 또는 두 번째 청약이 상대방이 도달했을 때 계약은 성립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의 합의 해지에 관한 청약에 대해서 상대방이 조건을 붙여서 승낙을 한 때 그 청약은 효력을 잃게 된다 해서 조건을 가한 승낙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4번 청약자가 일정한 기간 내 회답이 없으면 승낙을 한 것으로 본다라고 표시했을 때 상대방 이에 구속된다 해서 이걸 틀리게 구성이 되죠. 그래서 지금 7년 동안 2번 답을 뽑았던 주제, 자 지금 일정한 기간 내에 회답이 없으면 승낙을 한 것으로 본다라는 식의 청약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청약은 전혀 의미가 없다라고 할 것. 5번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해서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데 성립한다 해서 큰 의미는 없죠. 그래서 사실 행위 관련해서 계약의 성립 과정이 되게 될 것이고, 4번 요걸 답으로 구성을 해놓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볼게요. 자, 기민법상 계약 성립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1번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할 수 있다 해서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할 수 있고 승낙은 특정인에 대해서만 유효하다 이렇게 봅니다. 2번 청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이 도달하면 그대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철회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격치자 간의 계약이라고 하는 거, 자, 다른 의사 표시가 없으면 포인트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하게 된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자꾸 장난을 쳐서 청약의 통지가 뭐 도달한 때 또는 청약의 통지가 발송된 때 말장난하는 파트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집은 청약자가 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청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 옳은 표현 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청약자가 청약에 일정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승낙을 한 것으로 본다라는 뜻을 표시했을 때 그 계약은 성립한다 해서 지금 볼까요? 요거 틀리게 구성이 된 것이죠. 해서 지금 이제 한 번 틀리게 한 번 맞게 해서 요걸 가지고 계속 답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제일 어려워하는 파트 중에 하나가 이 지문이 되겠네요. 그래서 29회 때 나왔던 문제가 될 테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는요. 자, 청약과 승낙 등에 의한 계약 성립, 틀린 것을 고르시오. 그래서 계약이라고 하는 거 청약과 승낙의 주관적, 객관적 합치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하게 된다 해서, 그래서 의사의 어떤 불일치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계약 자체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야겠고요. 2번 승낙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효력을 잃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질문을 답을 뽑았어요. 그래서 어려워서 뒤를 봐야 돼.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 차고 있다는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 요 세 개만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해서 불합의가 있다라고 한다면 아예 계약은 어떻다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법률행위라고 하는 게 이런 게 있었죠. 무효인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고,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겠고, 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무효일 때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했었고, 그래서 여기서 손해배상의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원칙적으로 잡게 됩니다. 한편 애초부터 흠결이 있어가지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즉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 차고 있다는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라고 전제가 됐을 때 취소권 행사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 손해배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좀 특이한 게 해제 같은 경우는 일단 유효했던 법률행위인데 해제권 행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때는 어떻다? 무효로 가게 되겠지만, 소급해서 무효가 되겠지만 달라지는 부분이 있죠. 여기서는 어떻다?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해서 애초 무효였으면 손해배상의 문제 발생할 여지 없고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취소가 되게 되면 애초에 흠결이 있었기 때문에 무효로 돌리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할 것. 그러나 해제는 애초에 유효했기 때문에 해제권 행사가 있게 되면 무효가 될 테고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3번을 틀리게 구성을 했던 사례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하게 될 주제 4번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도 청약이 가능하다 해서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도 가능하고 승낙은 특정인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갑니다. 5번 격치자 간의 계약에 있어서 청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해서 통제, 청약이라는 것은 도달했을 때, 다만 격치자 간의 계약에 있어서 승낙이라는 것은 발신했을 때, 도달했다는 전제에서 발신했을 때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이제 3번으로 구성을 했었고요. 뒤를 보시면 눈치를 챌 수 있고요. 앞에서부터 있게 되면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세 가지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 차고 있다는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 좀 더 살 붙여서요.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가 취소가 되게 되면 선의 제3자 보호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차고 있다는 의사표시 관련해서는 유의해라고 해서 유발이라든가 이용이라든가 해제 등 있으면 어떻다?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사기 강박 파트에서는 거의 딱 한 가지죠. 대리인의 사기 강박 이 부분도 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유의해 대 묶어서 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잡아가죠. 해서 자, 이 문제에서는 지금 답을 3번으로 구성을 했던 사례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계획의 성립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청약은 자, 그에 대한 승낙만 있게 되면은 계약이 성립할 수 있는 구체적 확정적 의사 표시여야 한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에게 매도 청약을 한다라고 하는 거 물건 특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금액 등을 특정해야 된다. 구체적 의사 표시해야 된다. 다만 지금 당장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나중에 구체성을 확장할 수 있다면 그것도 유효한 청약이 되게 된다 해서 그 정도고요. 2번 아파트 분양 광고 청약 유인의 성질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좀 독특한 지문이죠. 해서 자, 아파트 분양 광고 뭐 예를 들어서 평당 700만 원에 분양한다 이런 광고가 있을 때 평당 700 들고 들어가서 돈 던지면서 아파트를 달라고 한다고 해서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에서 청약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 확정적 의사 표시여야 되고 청약의 유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을 청약의 유인이라고 얘기를 하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이 청약과 관련해서 좀 이제 어려워질 수 있는 지문이 청약 유인이라고 하는 거. 근데 지금 이제 16년간 한 번 지문에 구성이 됐었고요. 앞으로 시험 문제를 풀어 가실 때도 뜬금없는 얘기가 하나씩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런 것들은 답을 구성하지 않는다. 자, 그다음 3번. 양 당사자 간의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됐을 때 두 개의 청약이 모두 발송된 때 계약이 성립한다 해서 자, 교차 청약은요. 자, 두 번째 청약에 도달했을 때 그 계약이 성립하게 된다 해서 어느 쪽이 됐든 간에 마지막 두 번째 청약이 도달했을 때 계약이 성립한다 해서 자, 교차 청약에 따른 계약의 성립이라고 하는 것 단독으로 답을 구성하는 지문 중에 하나. 자, 승낙자가 청약에 대해서 조건을 붙여서 승낙을 했을 때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롭게 청약한 것으로 본다라고 해서 옳은 표현 되겠고요.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승낙을 한 것으로 본다라는 뜻. 이것은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얘는 지금 24회 때 답, 29회 때 답, 그 다음에 이제 28회 때 사이드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좀 특이한 것들 중에서도 답이 되는 주제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 해서 교차 청약이라는 주제, 모든 청약이 도달했을 때 그때 계약으로서 효력이 성립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답은 3번으로 구성을 했던 사례.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는요. 자,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설명에서 자, 일단 해제 관련해서 주연 이슈들을 다시 기억을 한번 해봅니다. 첫 번째 이슈, 전원에 대해서 해제권 행사를 해야 된다. 자, 절차와 관련해서요. 기본적으로 최고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이행불능이라든가 정기 행위 등에 있어서는 최고 없이도 계약 해제권 행사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제권 행사가 있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요. 원상 회복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때 이제 이자까지 쳐서 반환을 해야 될 의무가 발생하게 될 것이고요. 대신 해제권 행사한 사람은 그 외에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좀 어려웠던 주제, 해제권 행사에 따라서 소급해서 무효가 됐을 때 보호받는 제3자라고 하는 거. 자, 머리 글자 따서 외웠습니다. 가아 등기를 한 사람,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사람, 가압류 채권자, 그 다음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등 이런 애들은 자, 계약 해제 소급표로부터 보호받는 제3자의 범주에 속하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 답이 되는 주제가 합의 해제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 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 정도가 이제 해제권에서 주연 출제 이슈가 되죠. 그래서 1번 이행의 최고 반드시 미리 일정 기간을 명시해서 최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거의 가치가 없고요. 그래서 상대방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이제 원칙적으로 최고라는 것을 거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해제권 행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데 이때
이행의 최고, 미리 일정 기간을 명시해서 최고해야 할 것은 아니다. 이 정도가 될 테고 2번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번 당사자 일방의 정기 행위를 일정한 시기에 이행하지 않게 되면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래서 결혼식날, 꽃배달 사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기 행위라고 부르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당사자의 쌍방이 수인일 때 그 해제는 1인에 대해서 하더라도 효력이 있다. 요걸 이제 틀리게 구성이 됐죠. 그래서 해제권 행사가 있게 되면은 이때는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 등등등 하기 때문에 이 관계인 모두에게 통지를 해야지 해제권 행사로서 효력이 있다라고 할 것. 자, 5번 질문.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의 채무를 이행할 수 없으면 명백한지 여부는 계약 해제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해서 자, 이행 불능에 관한 질문인데 비우고 가실 주제 해서 자, 일단은 답은 4번으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자, 이 해제 이런 파트도 그렇게 어려운 파트는 아닌데 어찌됐든 간에 지문 속에서 한 개쯤은 무조건 막히는 게 있어요. 또는 두 개쯤 막히는 게 있어야지 정상적으로 공부를 하신 것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중요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출제빈도가 떨어져서 몇 번은 기출을 반복을 하더라도 자꾸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지 마시고 답이 되는 주제를 미리 외우고 들어가죠. 확률 높은 쪽으로 베팅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 자, 검토해 보겠습니다. 계약 해제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 그래서 1번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가 된 후에도 착오를 원인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오른편에서 착오에 따른 의사표시의 취소라고 하는 거 유의해대라고 해서 자, 유의해 세 개 들어가야 되죠. 유발이라고 하는 거, 이용이라고 하는 거, 해제라고 하는 거 이런 거 들어가면 어떻다? 바로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2번 계약을 합의 해제한 경우에도 민법상 해제 효과에 따른 제3자 보호 규정이 적용이 되게 된다라고 해서 오른편 구성을 하고 있는데 잘 모를 질문. 3번 매도인의 이행 불능을 이유로 매수인 계약을 해제하려면 매매 대금의 변제 제공을 해야 된다. 좀 오래전 문제 패턴이고요. 틀리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행 불능이나 또는 이제 정기 행위 등에 있어서는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이 최고 없이 바로 어떻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좀 까다롭죠. 그래서 차라리 최고를 하고 이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 뜬금없이 자신의 채무를 먼저 이행해야지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구성이 돼서 3번을 틀리게 구성을 했었고요. 자, 끄트머리, 자,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받는 제3자의 범주, 가압대, 가등압대 이런 식으로 갔었죠. 그래서 가등기를 마친 자, 소유권 이전기를 마친 자, 가압류 채권자, 그 다음에 마지막 대항력을 갖춘 사람, 이런 사람이 계약 해제 소급표로 더 보호받는 제3자의 범주에 속하게 된다. 그 다음에 공유자가 공유 토지는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유자 중 한 사람은 다른 공유자와 별개로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거 어려운 지문이야. 그래서 원래 해제권 행사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 전원에 대해서 행사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논리 구조가 되는 거죠. 갑하고요, 을이라는 사람이 어떤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 갑을이 자, 누구한테 지금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한 사안이 되게 된다. 갑이 예를 들어 50%, 을이 50%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때 갑은 자신의 지분을 누구한테 병한테 50% 지분 팔기로 약정을 한 것이고요. 을은 50% 지분을 팔기로 약정을 한 것이다. 근데 얘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갑은 자기 지분만에 대해서도 다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앞에서 논의했던 주제랑 헷갈리게 되는 거죠. 해제권 행사는 어떻다? 상대방이 순위일 때 전원에 대해서 행사해야 된다. 요 명제랑 약간 헷갈리게 구성이 되는데 쫓아가시면 안 돼. 그래서 지금 답은 3번으로 구성을 했던 사례고요. 하여튼 문제 중에서 우리 보호받는 제3자를 제외하고는 판례 관련한 지문들은 일단 패스하고 넘어가시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 문제의 답은 3번으로 구성을 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계약 해제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계약이 합의 해제가 된 경우 자, 끝머리 이자를 붙여서 지급할
의무가 없다라고 중요 쟁점이죠. 그래서 해제권 행사 있게 되면 원상회복, 이자까지 함께 지급을 해야 된다. 근데 합의 해지에 있어서는 없다. 이자 지급하지 않는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출제 포인트에서 1번 틀리게 구성이 되고요. 2번 계약의 상대방이 열었을 때 전원에 대해서 해제권을 행사해야 된다. 아까 답을 한번 뽑았던 그런 주제가 되겠고요. 매매계약 해제로 인해서 양 당사자가 부담하는 원상회복 의무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자, 무조건 다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기본적으로 갔었죠. 자, 그런데 동시이행 관계 부인됐던 것이 피배임이라고 하는 것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지 않다. 관련한 쟁점으로서 유치권 파트에서 한번 어렵게 나왔던 것이 유치권자고요. 그 다음에 누구지? 바로 채무자 사이에서 동시이행 관계 이런 것을 갖고 한번 쟁점을 삼아낸 적이 있는데 그건 비운다 하더라도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거 피배임이라는 것만 없으면 어떻다? 무조건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그림을 잡아주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약집 가지고 보시게 되면은 합의 해제 등 관련해서요. 자, 교재 90페이지 가서 자, 제일 하단부에 두 번째 칸에 나와 있죠. 그래서 자, 계약이 합의 해제되게 되면 이자 붙여서 지급할 의무 없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요거 이제 하나 쟁점을 삼았고 91페이지 동시이행의 항명권 부인되는 케이스 피담보 채무의 변제하고요. 저당권 등기 또는 담보가 등기 말소 의무라고 하는 것은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다. 무효인 경매에 있어서 배당금 반환 의무와 소유권 이전께 말소 의무라고 하는 것은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다.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주택 임차권 등기가 된 사안에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하고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라고 하는 것은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다. 이건 이제 항상 피담보 채무의 변제, 배당금의 반환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이 선이행 의무가 되게 된다. 이걸 제외하고는 모두 다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정도고요. 4번 지문요. 성질상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계약에서 정기행위라고 하는 거. 자, 당사자 일방이 그 이행 채무를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않게 되면 해제 의사 표시가 없더라도 해제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해서 요거 틀리게 구성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행 불능이라든가 또는 이제 정기 행위에 있어서 최고할 필요 없이 어떻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계약을 소급해서 소멸을 시키기 위해서는 해제 의사 표시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필요하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4번을 틀리게 구성을 했고요. 5번 지금 매매대금 채권이 양도된 후 매매계약이 해제가 됐을 때 자, 지금 그 양수인은 해제로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말이 긴데요. 우리가 제3자에 해당하는 것은 가등압대라고 해서 가등기를 마친 사람, 소유권 이전기를 마친 사람, 세 번째 가압류 채권자, 네 번째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이런 사람들이 어떻다 보호받는 제3자의 범죄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어떻다 보호받는 제3자의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단 가등압대 얘를 세팅을 정확하게 잡아주시고 가등압대만 어떻다 보호받는 제3자의 범죄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라고 할지라도 최소한 가등압대가 아니니까 보호받는 제3자의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림을 잡게 됩니다.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약 해지 시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모두 고르시오에서 자, 지금 이제 거의 또 2년에 한 번꼴로 출제가 되는 주제가 계약 해지 시 보호받는 제3자의 범주. 자, 보니까 다른 거 다 빼버리고요. 처분금지 가처분 아니죠. 가등압대 아닙니다. 가압류 집행한 자 얘는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채권을 압류한 자 포함되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보호받는 제3자라고 하는 것은 가압류 집행한 자. 의미 새기는 거 아니고요. 통째로
외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 이게 이제 기억하고 두 가지는 보호받는 제3자의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시 가등기를 마친 자, 소유권 이전기를 마친 자, 가압류 채권자, 그리고 마지막 이슈가 됐던 것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는 사람, 이 사람만 보호받는 제3자의 범죄에 해당하게 된다. 지문 읽으시면 안 돼. 정확하게 가압류 집행한 자라고 하는 거. 특히 이제 거슬리는 게 처분금지, 가처분 이런 것들 나오게 되면 가압류랑 착각할 수 있죠. 그래서 가등압대라고 하는 거. 가등압대, 가등기를 마친 자,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자, 가압류 채권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이 사람만 보호받는 제3자의 범죄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 난이도는 대단히 높을 수는 있겠지만 미리 퉁쳐서 외우고 들어가는 방식이 빠르죠. 그래서 답은 3번.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볼까요? 자, 갑과 을 소유, 뭐 복잡하게 되는데 계약 해제 소급표부터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모두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동일한 논리 구조야. 자, 우리가 가등압대라고 해서 지금 보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한 자라고 되어 있죠.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 있으면 어떻다? 완전한 권리를 취득했으니까 보호받는 제3자의 범죄에 해당이 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가등기를 맞춘 자 나와 있죠. 가등기를 마친 사람도 사실상 나중에 본등기 하게 되면 가등기 시의 순위번호를 활용을 해서 바로 완전한 권리를 무조건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보호받는 제3자의 범죄에 해당이 되게 된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역시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신축 건물을 매수한 자는 가등압대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호받는 제3자의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면 답은 리을 이거 하나만 바로 보호받는 제3자의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자, 요건 다시 한번 체크해볼까요? 자, 90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은 해제 관련해서 보호받는 제3자 관련해서 첫 번째 해제 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라고 해서 청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자, 가압류 집행한 가압류 채권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가등압대 이렇게 네 가지는 어떻다? 보호받는 제3자의 범죄에 해당이 되게 된다. 그 다음 얘기는 잘 안 나오니까 자, 그 이제 해제권 행사 후에 양립되지 아니한 법률관계를 맺은 사람, 이 사람도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이 되는데 그건 욕심이고요. 그저 문제 대부분이 지금 가등압대 그리고 헷갈리게 하려고 가등기 대신에 자, 처분금지 가처분이라든가 가압류 대신에 압류라든가 이렇게 트릭들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가등압대라고 하는 거 이렇게 논의를 삼게 되죠. 그래서 답은 3번으로 구성을 해놓고 있다. 그 정도까지.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는요. 자, 계약 해제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셔서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끄트머리, 계약이 합의 해제가 된 경우 끄트머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옳은 거죠. 그래서 계약에 합의 해제가 있으면 이때 손해배상 안 되고요. 이자 지급할 필요가 없다라고 할 것. 답을 외워서 가셔야 돼. 3번쯤은 계약 해제 효과로 반환할 이익의 범위. 자, 이게 현존 여부나 선이하기를 불문하고 받은 이익 전부이다 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뭔 소리냐면 계약 해제에서 반환할 이익이라는 거, 받은 이익 전부이다. 이걸 달리 표현하면 뭐야? 이자라고 하는 거. 이자도 어떻다? 지급을 해야 된다. 계약 해제에서는 어떻다? 원상 회복의 문제로서 이자도 지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뼈대를 잡는 거야. 그런데 말이죠. 자, 합의 해제는 자, 소위 단독행위,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아니기 때문에 이자 지급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요. 그래서 표현을 좀 느려 뺐어요. 자, 4번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법률의 기초에서 해제 후라고 되어 있죠. 해제 후 말소 등기 전에 양립할 수 없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 이 사람은 자, 계약 해제에서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요거 틀리게 구성이 됐었죠. 그래서 요 4번을 구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계약 해제 후에 보호받는 제3자라고 하는 것은 서로 양립되지 아니한 법률관계를 맺은 사람, 이 사람만 어떻다?
보호받는 제3자의 범죄에 속한다. 뭔 소리야?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과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진 상태다. 근데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갑이 이 사람에게 첫 번째 해제권을 행사를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이때 을의 권리는 다시 갑에게 반환돼야 할 것인데 해제권 행사 후에 을이 이 X 부동산을 담보로 말소 등기하기 전에 병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이 병의 저당권하고 갑의 소유권은 양립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병은 어떻다? 보호받는 제3자의 범죄에 해당이 되게 된다. 그런데 이 을에서 병으로 소유권 자체가 넘어가 버렸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병은 뭐야? 양립할 수 없는 법률관계, 갑과 양립할 수 없는 법률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이때 병이라는 사람은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다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가등합대가 제일 대표적이고 24회 때 바로 해제권 행사 후에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고 양립되지 아니한 법률관계를 맺은 그 사람은 어떻다? 보호받는 제3자다. 그런데 표현이 좀 어려웠어. 해제 후에 라고 돼 있죠. 양립할 수 없는 이라고 되어 있어. 뒤에 볼 것도 없어. 양립할 수 없는 법률관계를 맺게 되면 이 사람은 어떻다? 보호받는 제3자의 범죄에 속하지 아니한다라고 할 거예요. 4번을 틀리게 뽑아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도금을 지급한 매수인도 약정 해제 사유 발생하면 계약 해제할 수 있다. 그래서 오른편인데 이거 전혀 신경 쓰실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약금형 계약 해제 등 관련해서 몇 가지 이슈가 있죠. 그래서 계약금 계약이 성립해야 되고 배제 특약이 없어야 되고 중도금 지급 전이다. 그러면 해약금형 계약 해제 등 할 수 있다. 그런 얘기 하는데 전혀 우리가 공부 안 하는 게 약정 해제 사유. 두 사람 사이 계약할 때 일정한 약정 사유를 두고 그 사유가 발생하면 일방에게 해제권이 발생하도록 했다고. 이건 이제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 5번은 쓸데없는 소리가 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답은 4번으로 구성했다. 그러나 일단 대부분의 문제가 24회 때 문제를 제외하고 가등압대 요걸 가지고 쟁점을 삼아내고 있다. 그렇게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 계약 해제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해서 매도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 불능이 되면 매수인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서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게 크게 두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행 불능하고요. 바로 또 하나가 정기행위. 여기서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이 합의 해제됐을 때 뒤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번. 매도인이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했을 때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다 해서 바로 착오에 따른 의사표시할 때 유발이라든가 이용이라든가 해제 들어가면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겠고요. 계약의 상대방이 수인일 때 그 1인에 대해서 한 계약 해제는 효력이 없다. 오른편 됩니다. 그래서 계약 해제는 어떻다? 전원에 대해서 행사해야 된다라고 할 것. 매도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은 합의 해제로 인해서 반환을 금전에 이자를 가산할 의무가 있다 해서 틀렸죠? 합의 해제에 있어서는 어떻다? 이자 내지 않는다. 요 이제 계속 요즘에 이슈가 되어 있어 합의 해제에 있어서는 이자를 가지 않는다 해서 5번을 틀리게 구성을 하고 있다. 그 정도까지.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는요. 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 그래서 해제라고 하는 것은, 해제라는 것은 일시적 계약, 매매나 교환 계약에서 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고, 임대차 같은 데서 해지의 문제, 계속적 계약에서 해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근데 여기서도 해지가 어쩌고 저쩌고는 다 부차적인 얘기고, 합의 해제에서 이자 지급하지 않듯이 합의 해지에 있어서도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그래서 계약 해지 의사표시 묵시적으로 가능하다. 해제 의사표시가 도달하게 되면 철회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토지임대차에서 그 기간에 약정이 없을 때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할 수 있다 해서 임대인도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할 수 있다. 해서 다시 가볼까요?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 전세권에 있어서 존속기간 정함이 없다라고 전제가 되게 되면
자, 이때 전세권 설정자도 전세권자도 언제든지 소멸 통고라는 것을 할 수 있고, 전세권자가 또는 전세권 설정자가 소멸 통고하면 각 6개월 지났을 때 소멸 통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또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에 있어서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에서 임대인도, 임차인도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해지하게 되면 6개월 후에 효력 발생하고, 임차인이 해지하게 되면 1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주임법, 상임법에서 묵시의 갱신 등 문제가 되게 되면 임차인만 해지할 수 있고 3개월 후에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 해서 66의 6일에 X의 3, 호 얘기를 이제 끌고 들어온 것이고요. 당사자 일방이 수인일 때 그 일인에 대해서 해지권이 소멸한 때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 소멸한 데서 해지권 전원에 대해서 행사해야 되고요. 자, 일부는 해지권을 가지고 있고 일부는 해지권이 유보가 돼 있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겠죠. 어려워. 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합의 해지 관련해서 이자를 가해야 된다. 요걸 틀리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문제에서 해제 얘기할 때 합의 해제를 끌고 들어오고 합의 해제에서 맨날 장난치게 되는 것이 뭐가 있냐면 바로 이자 가산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다가 이제 27회 때는 합의 해지라는 주제를 끌고 들어와서 이자 가산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답은 5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 해지라는 주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회 때 문제 합의 해제, 해지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셔서 자, 계약을 합의 해지할 때 원상 회복에 대해서 반드시 약정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해서 자, 이건 이제 자기들의 의사에 합치에 따르게 될 것이다. 2번 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해서 오른편. 3번 합의 해지로 인해서 반환을 금전에 대해서는 이자를 가산해야 된다 해서 이걸 틀리게 또 뽑아내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앞에서 이제 논의했던 문제가 아까 27회 때 문제에서 핵심 합의 해지에 있어서 이자를 가해야 된다라고 했었고 30회 때 문제도 똑같은 문제를 구성을 하고 있죠. 30회 때도 바로 합의 해지 이자를 가산해야 된다. 틀리게 뽑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합의 해제에 대한 청약에 대해서 합의 해제 비용이 였지 않고 청약에 대해서 상대방이 변경을 가해서 승낙할 때 그 청약은 효력을 잃게 된다라고 하는 거. 합의 해제의 경우에도 법정 해제와 마찬가지로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합의 해제 앞에서 우리 법정 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제하면 법정 해제를 의미하게 될 것이고 법정 해제 소급표로 또 보호받는 제3자 가등 앞대에서 가등기를 마친 자, 소유권 이전기를 마친 자, 감료 집행한 사람, 감료 채권자, 그다음 마지막 대양력을 갖춘 임차인 등 이런 사람들은 계약 해제 소급표로부터 보호받는 제3자의 범주에 해당이 되게 된다. 그래서 합의 해제라고 할지라도 바로 계약 해제 소급표로부터 보호받는 제3자에 관한 조항은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된다 해서 답은 지금 3번으로 구성을 했던 사례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 보셨고요. 그래서 주요 내용 한번 정리를 하고 가볼까요? 여러분 요약집 기준으로 검토하게 될 게 89페이지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의 유형을 따지는 문제에서 민법에 규정되어 있으면 전형계약, 민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게 되면 비전형계약.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저. 자, 매매 교환 임대차는 전형계약에 해당된다. 낙성계약이라고 하는 거 매매 교환 임대차. 그래서 아까 26, 28회인가 나왔던 것이 요물계약 얘기를 끌고 들어왔었죠. 그래서 28회, 30회 때 나왔었네요. 그래서 요물계약은 계약금 계약 하나만 있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적 계약이라고 하는 거 매매 교환이고요. 임대차는 일시적 다시 순서 편집 잘못되어 있는 데서 계속적 계약에는 뭐가 있고 임대차가 있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일시적 계약에 뭐가 있다? 매매와 교환이다. 순서 바꿔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을 바꿔주실 것. 그래서 매매 교환은 일시적 계약, 그 다음에 임대차는 뭐가 된다? 계속적 계약이라고 해서 편집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파생되는 문제를 검토하게 되면은 매매계약, 교환계약 같은 경우는 해제 문제와 연계가 되고 임대차의 경우 어떻다? 바로 해지의 문제와 연계가 된다. 쌍무계약의
매매 교환 임대차라고 하는 것 있겠고요. 쌍유, 쌍무 계약은 유상계약이 돼서 유상계약에서 또 뭐가 있다? 매매 교환 임대차가 있게 된다 해서 자, 이게 이제 계약의 분류 등에 관한 주제 보셨고, 어찌됐든 시험 문제 대부분 답은 매매 교환 임대차를 가지고 쟁점을 삼고 있다. 계약이 성립해서 의사 합치는 따로 이제 공부할 주제고, 교차 청약이라고 하는 거 두 개 청약이 모두 도달했을 때 어떻다? 그 계약은 성립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두 번째 청약이 도달했을 때 계약은 성립하게 된다. 자, 청약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도 가능하고요. 한편 이 청약의 내용 중에서 자, 상대방이 일정 기간 내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게 되면 이것에 기속된다, 이런 식의 내용은 무효, 이렇게 해석을 하죠. 두 번 답을 뽑았던 주제이고요.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청약은 상대방에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청약이 도달했다는 전제에서 승낙도 마찬가지지만 이를 처리하지 못한다. 청약자가 청약을 발신하고 도달했다는 전제하에서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의사표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할 것.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에 대해서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하게 되면 그때 그 청약은 효력을 잃게 된다라고 할 것. 승낙 관련해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무효라고 할 것, 이렇게 되어 있고요. 승낙 기간이 정해졌으면 그 기간 내에 승낙해야지 계약이 성립하게 될 것이고, 계약 승낙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게 되면 적절한 기간 내에 승낙해야지 계약은 성립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실수하기 좋은 거, 격치적인 계약이라고 하는 거. 자, 이렇게 돼 있었죠. 바로 승낙의 통지가 발송된 때 그 계약은 성립하게 된다. 그 외에 이 청약에 대해서 새로운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했을 때 그것은 승낙으로서 무효가 될 테고 새로운 청약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라고 할 것.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제라는 주제 관련해서 자, 여러 명이다. 상대방이 여럿일 때 해제권 전원에 대해서 행사해야 된다. 이것도 답이 됐던 주제고요. 이행 불능하고 정기 행위에 있어서는 최고할 필요 없이 바로 계약 해제할 수 있다. 자, 해제권 행사가 있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게 되고 원상 회복의 문제, 이자 지급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관련한 쟁점으로서 자, 적법한 해제권 행사에 대해서 착오를 원인으로 해서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다. 같은 맥락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다 해서 해제권 행사한 사람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에 대응해서 그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바로 계약 착오를 원인으로 계약 취소할 수 있다. 보호받는 제3자, 계약 해제 소급표를 또 보호받는 제3자, 가등압대에서 가등기를 마친 자, 그 다음에 지금 소유권 이전기를 마친 자, 가압류채권자, 그 다음에 마지막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등 이게 주요 이슈가 되게 된다라고 할 것. 합의 해제 등에 있어서는 포인트, 원상 회복 관련해서 이자 등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해지권 행사 전 원에 대해서 행사해야 되고 특이한 거죠. 장래효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무효인 법률 행위,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게 되면 그때 추인한 때부터 장래돼서 바로 유효한 것이 된다. 이게 이제 무효인 법률 행위 추인 장래요. 기한부 법률 행위에서 기한의 도래 장래효가 되게 될 것이고요. 해지라는 거 장래요. 그 다음에 제일 어려웠던 것이 무효인 가등기를 유용하기로 했을 때, 전용하기로 했을 때, 자, 이때 장래돼서 그 유효하게 효력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런 거 있었고요. 역시 합의 해지에 있어서 이자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이 정도까지가 계약의 소멸 등에 관한 쟁점 보셨고, 잠시 나갔다가 이제 쌍무 계약 동시 이행 항명권 위험 부담인 법리 등 이어갑니다.